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11장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로서 관찰과 내용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쏙 보시면 먼저 관찰법 거의 5대5 개념으로 해서 분포가 되고 있어요. 키워드 53번인데 그래도 나왔다 하면은 주로 이 관찰법의 장단점에서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요, 요것도 중요해요. 관찰법의 유형, 관찰법의 내용, 관찰법의 신뢰도와 타동, 요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저는 은근히 요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또는 선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관찰법의 이 유형은. 내용 분석법 잘 나오죠. 다른 말로 기록물 분석법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키워드 52번이고 나왔다면은 내용 분석법, 다른 말로 기록물 분석법의 특징과 장단점, 그 다음에 그 범주와 분석 단위에 대해서 주로 나왔다는 것이죠. 특히 주로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내용 분석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기출 경향 한번 보시면 이 장이 기출 포인트입니다. 최근 시험에서 관찰법에 관한 문제는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으며 주로 관찰법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찰법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 주로 나오면 얘가 나옵니다. 내용 분석법과 관련해서는 내용 분석법의 특징 및 장단점. 얘도 동일해요. 특징 및 장단점을 묻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내용 분석법의 분석 방법, 범주와 분석 단위, 표본 추출 방법 등을 묻는 아이고야 난이도가 제법 있는 형태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자료 분석, 비반응성 연구, 비관여적 연구 등의 특성을 묻는 형태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최근 5개념 출제 분포도를 보면은 한문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아마 한문항이 나올 확률은 있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최근 10개년 핵심 키워드로 보면 우리 기출에도 52번 내용 분석법에서 8문항, 그 다음에 우리 기출에도 53번 관찰법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1장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인 관찰과 내용 분석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1장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로서 관찰과 내용 분석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 보시면 퐁당퐁당 나왔는데요. 아마 반반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 관찰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 분석법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어떻든 간에 여기는 반반입니다. 자, 봅시다. 관찰. 말 그대로 볼 관자죠. 보고 살핀다. 보고 살핀다. 관찰. 보면서 살펴고 조사한다. 보고 살핀다. 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관찰법에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장점, 단점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장점, 단점이.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법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코병무를. 코병무 교수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무슨 관찰? 기계적 관찰. 기계적 관찰. 그죠? 나는 여러분들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진짜로. 예? 몇 명이 보는지도 몰라요. 예? 남녀 비율도 몰라요. 지역도 몰라요. 그냥 그냥 카메라만 보는겨. 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죠? 이게 관찰법이에요. 그러니 뭐야? 첫 번째,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장기간의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제가 아마 2018년도부터 여기 찍었을걸. 중간에 잠깐 제가 에듀윌 갔다 온 거 빼놓고는. 그러면 2018년도 자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자료와 지금 자료 비교해 보시면 아이고 교수님 아이고 좀 세월이 흔적이 역력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만.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거랑 비교해 보면. 즉각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즉각적으로 보니까는 바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지. 단점이 있습니다. 통제가 어렵다. 자, 무슨 말이냐? 자연적인 환경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통제된 스튜디오 안에서 딱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 가면은 말 그대로 수많은 외생 변수들이 우연한 사건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사할 경우는 관찰법을 할 경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량화가 어려워요. 왜 계량화가 어렵냐 보세요. 일단 관찰자의 비계량화된 인식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거죠. 자, 내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찰법으로 대상을 보면서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별로 의미 없는 행위야. 안 적어. 저거는 의미 있는 행위야. 그러니까 내 스키마, 내 인식 틀에 의해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몽땅 다 적어야지. 과정 기록 개념으로 다 적어. 다 적으면 시간, 경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추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관찰로 하는 과정이. 그래서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미리 열거하고 측정할 정도로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한다. 고로 계량화를 하더라도 어떤 빈도수나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백분율 정도만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표본 크기가 제한된다. 고병문 눈은 2개인데 수백 명을 어떻게 보냐고. 고병문 눈 2개고 귀는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표본 크기가 소수일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관찰자 주관이나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다음 익명성의 부재 등이 있다. 관찰법의 유형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유형에는 조직적 관찰, 비조직적 관찰 등이 있고 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그래서 직접 관찰, 간접 관찰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직접 관찰은 조사 대상자를 직접 보는 형태예요. 직접 보는 형태. 다이렉트로. 간접 관찰은 과거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문헌, 물리적인 흔적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간접 관찰은. 그래서 마모라든가 첨증 형태로 이루어진다. 마모, 책이 다른 흔적. 첨증, 빈집의 어떤 질문, 신문, 지역자원 재고조사 있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해. 제가 그 전방에서 근무할 때 철조망이잖아요. 그 휴전선이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그 진지 보수공사 가요. 봄에는 충계 진지 보수공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몇 년도야? 94년도냐? 94년도지. 땅 파잖아요. 그러면 그 녹슨 인민군 따발총이 나오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인민군 따발총,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PPBS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 있잖아요. 드럼 탄창으로 된 거, PPBS. 그 다음에 미군 카빈총, 그 다음에 인민군들 그 수통, 인민군들 수통은 주둥이가 길어요. 그런 거 땅 파면 막 나와요, 거기가. 그 뭔 얘기예요, 거기가. 그 백마고원, 백마고지 그쪽이거든요. 철의 피해 삼각지 거기거든. 철원 그쪽. 그러니까는 의외로 그러니까는 그거 보면서
이건 뭐 땅 파면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이거 여기 격전지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여기 6.25 때 격전지였구나. 뭔 말인지 알죠? 다음. 그래서 음료수 선호도 조사 아주 예가 적절한 예가 나왔어요. 소비자들이 음료수를 선택하는 순간을 관찰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요. 펩시 주세요. 코카콜라 주세요. 펩시콜라 주세요. 코카콜라. 그걸 옆에서 보면서 체크해가지고 선호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딱 왔는데 아이고야 이거 뭐야. 그 냉장실에 그 코카콜라는 하나도 안 보이네. 펩시는 쫙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접 관찰. 코카콜라가 매출이 더 높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관찰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그 다음에 환경적 배경, 그 다음에 목적, 사회적 행위 등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관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찰 패러다임은 주로 언어적인 어떤 뭐 지표라고 표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그 툴, 어떤 그 수단, 방법, 그 다음에 언어 외적인 어떤 지표, 어떤 신체적 움직임의 지표, 공간적 지표.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죠. 상세하게 구조화된 관찰의 틀, 구조화된 틀, 언어 외적, 신체 움직임, 공간, 시간 이런 식으로 그 툴을 가지고 관찰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찰 패러다임이라 한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관찰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봅시다. 우리 교재 두 번째. 관찰자에 대한 훈련으로 관찰자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높인다. 뭘 높인다? 퀄리티. 관찰자에 대한 퀄리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숙련이 아닌 숙련된 관찰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숙련. 여러분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앞전 시간에 버거킹 사례 들었듯이요. 숙련도가 되게 중요해요. 능숙한, 숙련된. 이거는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의 전문성은 뭐와 연관된다? 서비스의 질.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행정론에서. 전문성은요. 서비스의 퀄리티하고 연관이 돼요. 그 전문성이란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는가? 우리 쪽에서는 조사론에서는 숙련도라고 그래요. 숙련, 능숙함, 전문성. 그러니까 뭔가 프로페셔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그게 서비스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퀄리티하고. 하나의 관찰 대상을 여러 명의 관찰자가 동시 관찰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편견을 제거한다. 옆에다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은 심판이 10명이죠. 10명인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판의 점수는 빼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렇고 무슨 뭐 김연아 선수 소트 몇 점, 그 다음에 뭐 프리스케이팅 몇 점,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요. 왜 그렇게 한다는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요거예요. 기록을 철저히 하고 제3자의 검토를 받습니다. 메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관찰을 기록할 때 사실과 해석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석의 편견 개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오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걸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례를. 제가 그 알바를 젊었을 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태원에서 알바를 제가 잠깐 했어요. 한 달인가 2달 정도. 저는 옷가게에 있었고 제 친구는 보석가게에 있었어요. 그 이태원에 보석가게가 많은데. 그때 몇 살이야? 재수할 때니까는 19살이야. 20살이야. 아무튼 그렇고 제 친구 덕분에 가서 제가 이제 이태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얘가 3일인가 4일 차에 알바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말하기가 쑥스럽다는 거야. 아니 왜? 그랬더니 그냥 사장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막 컴플레인 해가지고 막 욕 바가지로 해서 너 이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씨 내가 착각을 했어 이러라고. 뭔 착각? 그랬더니 어떤 외국 그 남녀가 왔는데 그 미군 부부였대요. 그때 옆에 이제 미 8군이 있었으니까. 근데 보석을 이제 사는 과정에서 딱 샀대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Thank you very much.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내가 이제 점원 입장이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포장해 딱 줬더니 Okay,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We are welcome 이래야 되잖아. 천만에요. 또는 my pleasure.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뭐 thank you 그러면 We are welcome 또는 뭐 my pleasure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자식 fuck you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 용어 잘 안 썼어요. 영화에서나 나오지. 이거 법규 이거 가운데 손가락 하는 거는. 근데 얘는 착각을 한 거야. Thank you, fuck you. 뭐 라임 타냐? 리듬?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욕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잘 안 쓰는. 그때 당시 기껏해야 걔네들 쓰는 거는 뭐 삐치 무슨 뭐 까댐 이런 용어 쓸 때였는데 그때 당시 몇 년 전이 한 35년 전 이때 어마어마한 욕을 해댄 거죠. 법규라고 했으니 이 가운데 손가락을 했으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역인 거죠. 얘는 thank you, fuck you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게 이거예요. 이거 오역. 다시 한번 관찰을 기록할 때 사실과 해석을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의 편견 개입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편견. 잘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형태나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로 기록 및 평가해야 되고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적 관찰의 경우 질문 문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윤리적 법적 문제 없는 경우는 녹음기를 사용해서 사실을 기록한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자료 분석 한 걸음 더 봅시다. 2차 자료 분석은요. 본 자료가 있잖아요. 원래 자료, 본 자료. 본 자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1차 자료 내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본 자료로 표현하지 않고 기존 자료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존 자료. 기존에 어떤 자료가 있다면 기존 자료가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자료 분석이에요. 2차 자료 분석. 이해되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유재석 씨 나오고 하하 나오고 박명수 씨 나오고 무한도전이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무한도전이 보면 100회 특집, 200회 특집, 300회 특집, 400회 특집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100회 특집, 200회 특집 할 때는요. 그동안에 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주제를 딱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해요. 다시 한번 나머지는 무슨 봅슬레이를 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뭐 알래스카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농촌을 간다거나 뭐 하는거나 직접 몸으로 뛰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런데 100회, 200회, 300회 할 때는요. 특집할 때는 전부 다 양복을 쫙 빼안고 삥 둘러앉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찍었던 거 예를 들어서 1회부터 99회 때 찍었던 거에서 어떤 테마별로 발췌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깔깔대고 그때 정준하 씨 그랬죠. 유재석 씨 그때 그랬죠.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 보세요. 이게 2차 자료 분석이에요. 기존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가 어떤 주제에 맞게끔 편집해요. 그래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요.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 자료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직접 발로 뛰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해 나갈 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2차 자료 분석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 수집 방법과는 달리 그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1차 자료 발로 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헌에 나와 있는 데이터, 국제기구,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원 제공하는 통계 자료 이게 전부 다 기존 자료잖아요. 조사 자료 등 여기 나와 야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여기 딱 여기 딱 기존 자료를 2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2차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자료 분석은 조사 대상자의 반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이거 뭐죠? 이거 호손 효과잖아요. 호손 효과는 어디에 나온다?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이거를 피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비반응성, 반응성, 즉 호손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비관여적 자료 수집에 해당한다. 시험 문제, 비반응성, 비관여적 요 말 나오면 뭐예요? 2차 자료. 반응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호손 효과. 관여적 자료입니다. 요 말 나오면 뭐예요? 1차 자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차 자료 뭐였죠? 대표적으로 서베이. 그래서 앞전 시간에 서베이가 나온 거예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나왔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적이며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에 비해서 역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국회 도서관 가서 요즘 국회 도서관 안 가도 돼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에 있던 그 자료가 엉터리야.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엉터리 자료야. 그러면 내 자료도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 소스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삼겹살을 굽는데 삼겹살이 맛이 없어. 내 요리 솜씨하고는 상관없다. 왜? 원래부터 삼겹살이 상했단 말이야. 상한 고기를 가지고 아무리 양념하고 구해도요, 굽고 해도 역시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 재료가 문제가 있는데. 생태학적 오류. 2차 자료는 개인보다 지역별 또는 인구 집단별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태학적 오류. 이처럼 집단을 분석한 자료에 기반한 결과를 개인에게 정해서 해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내용 읽어보시고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무슨 오류? 생태학적 오류.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개인한테 적용시키는 오류. 무슨 오류?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와 관련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징 등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분석법. 여기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건. 진짜로. 자, 한번 봅시다. 내용 분석법. 내용 분석법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용 분석법은요. 내용 분석은 그러니까 질적 조사의 일환인데 어떤 숨겨진 뜻, 내막 이거를 분석할 때 대단히 유용한 게 내용 분석이에요. 다시 한번 다른 말로 기록물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록물이라는 건 통상 문헌, 그 다음에 녹음, 녹취, 그림,
동영상 등등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물을 통해 가지고 그 숨겨진 뜻이 뭐냐,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 예전에 국방부 근무할 때 무슨 그 사회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다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쿠바, 이쪽 그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예. 거기에서 그 작성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 만든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 그 포스터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방부 지하 1층에서.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때 그 이제 가서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쫙 그 보기 힘들잖아요. 그 포스터 보기. 그러면 대부분 다 이거 들어가 있죠. 이거. 낫, 망치. 예, 요거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아무튼 이 알죠? 요거 사회주의 보면은 낫하고 망치.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요, 제가 한 그림이 한 150화 정도가 쫙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사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딱 보고 딱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얘네들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구나. 그 그림을 딱 보고 난 순간 제가 느낀 뭐냐, 아, 결과의 평등, 다른 말로 수량적 평등, 두 글자로 박애, 그걸 느꼈어요. 왜 느꼈느냐, 거기 보면은요 항상 어린애, 노인,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림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남녀노소가 거의 다 들어가요. 단 두 번째, 시골 농촌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트랙터만 그린 게 아니라요, 도시도 같이 그려져 있고 공장도 있고 어촌도 있고 다 그려져 있어요. 다음, 거기 보면은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다 그려져 있어요. 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비우고 그 그림만 이렇게 무슨 뭐 러시아어로도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어로도 되어 있고 쿠바, 스페인어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죠. 글자도 되어 있고 구어겠죠. 구어, 슬로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보고 쭉 보고 와서 20분 동안 보고 와서 딱 나오면서 내 머릿속에는, 아, 얘네들이 결과의 평등, 박애,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는구나. 그게 포스터의 은연중에 숨어 있구나. 숨겨진 뜻이 그거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도, 야, 이거 보고 뭐 느낀 거 없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노동을 강조하네요. 맞아요. 노동도 들어가 있어요. 노동. 뭔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는 거. 뭐 광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막 땀 흘리면서 이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런 거예요. 막 땀 흘리는 거, 이런 그림. 북한에도 포스터 이거 많거든요. 막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죠? 아, 얘네들은 노동을 많이 강조하는구나. 아, 얘네들은 남녀노소 불문 흑입니다. 아,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는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이게 기록물 분석, 내용 분석인 거예요. 이게.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 이거는 이런 그림이네.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뒤에 있는 내막이 뭐야? 사연이 뭐야? 그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용 분석법 봅시다.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물인 신문, 서적, 잡지 등등등등,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막연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내용 분석법은 숨겨진 거니까 질적인 거죠. 이러한 질적 내용을
양적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적 조사라고 하는데 숨겨진 내막을 맥락이라고 할까요? 숨겨진 맥락 이거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분석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와중에 객관성도 가져야 되고 표준화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 분석은 밑줄 치세요. 이게 시험제 그렇게 잘 나옵니다. 질적인 내용을 양적 내용 또는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 시험 문제 매번 그렇게 나온 적이 아주 많았어요. 양적 자료를 질적 자료로 변환한다. 그러면 틀려요. 내용 분석은 질적 자료, 숨겨진 뜻, 내막, 사연을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것의 데이터로 끄집어내는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따라서 의사 전달의 내용을 객관적이며 계량적으로 전환하는 연구 방법. 그러면 자, 사회주의 공화국, 다른 말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포스터를 가지고 제가 내용 분석을 하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일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쿠바 같은 경우에는 총 50개 중에서 저 포스터에서 남녀노소가 나온 그림이 30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부 다 도시, 농촌 전부 다 나온 그림이 40개. 이런 거. 그 다음에 손에 망치를 들고 또는 낫을 들거나 또는 삽자를 들고 뭔가 노동을 강조하는 노동 도구를 들고 있는 게 몇 개, 총 몇 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수치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SPSS 돌려가지고 딱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알기 위해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그 포스터 내용을 알기 위해 각 언론사가 일정 기간 동안 보도한 자료들에 대해서 긍정적 기사와 부정적 기사의 양을 비교한다거나 대통령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중요도를 얼마나 부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연설문에서 사회복지에 언급된 횟수라든가 그렇죠? 횟수, 언급된 위치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내용 분석법. 저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다 들어있는 거는 총 몇 화 중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게 내용 분석이에요. 그러면서 그 숨겨진 뜻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 얘네들은 노동을 강조하는구나. 아, 얘네들은 박애 정신,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는구나. 이해되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내용 분석법의 특징, 의사 전달의 내용이 분석 대상. 다시 얘기해서 기록물이 분석 대상이 되는 거고 문헌 연구의 일종이다. 221페이지. 의사소통에 드러난 내용,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숨은 내용도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숨은 내용, 엄밀히 얘기하면 숨은 거예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 이걸 내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막을 코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치화시켜야 되는, 부호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 분석법이에요.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 등 과학적 연구 방법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은 양적인 분석 방법과 질적인 분석 방법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내용 분석은 양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인 분석 방법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질적 자료를 엄밀히 얘기하면 양적 자료로 주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100% 양적 자료로만 전환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질적 내용을 질적 조사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기도 하고요. 오로지 양적 조사로만 전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다수는 양적으로 하고 있지만 질적 조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어떤 잠재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적인 정보만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내용 분석이라 보기 어렵고 자료의 질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 방법도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교수님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아주 쉽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례. 그 인천에 그 제가 좀 살고 있었거든요. 인천에. 근데 제 동생 집을 알아봐 주려고 동생이랑 같이 이제 동생도 인천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이제 인천 그쪽에 가서 이제 집을 보는데 집값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거 야 여기 송도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나? 막 이러면서 이제 군데군데 가봤어요. 근데 동생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이거는 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계속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목도 좋고 그 다음에 층수도 괜찮고 아파트 브랜드도 있는 데고 주변에 편의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다 들어가 있고 정말 괜찮아요. 평수도 딱 자기가 원하는 평수예요. 우와 이거 땡 잡았다 진짜 그랬어요. 우리 둘이 야 너 땡 잡았다. 이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갖고 있는 돈에 딱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진짜 어떻게 이런 집이 있었네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표정이 이상해.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 이렇게 아이고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여기 이런 집 구하기 어려워요. 진짜 이만한 가격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 이런 거예요. 관찰법이죠. 예. 이거 뭔가 있는데 이 사람 표정이 남자분인데 이거 뭔가 있어. 언어 및 비언어적 특성 의사소통을 간파할 수 있는 관찰법. 내가 그래도 사회복지과 교수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동생은 이제 좋아가지고 있는데 저 왜 이렇게 싸게 나왔어요?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싸게 나왔는 거니까 프로빙 심층 면접 요것도 앞전 시간 했잖아. 프로빙 대답한 거에 대해서 뭔가 깨림칙하고 애매모호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프로빙 기법 심층 면접. 내가 그래도 사회복지과 교수잖아요. 지금 몇 년 자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빙을 했어. 심층 면접. 왜 쌀까요? 왜일까요? 하고 계속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양쪽 지표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뭔가 내막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니만 얘기는 진짜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제가 진짜 죄책감 느껴서 못 하겠네요. 그래서 왜 그러지? 거기에 신혼부부가 세대로 사는데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살인 사건이. 그런 내막이 있었던 거야. 그런 내막이. 그래서 싸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뭐 지금 깨끗하고요. 예, 깨끗하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집 깔끔합니다. 옥도 좋고 물론 뭐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뭐 지금 깨끗하고는 뭐 좋은데 어때요? 뭐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딱 들은 순간 우리 둘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심리적으로 뭔가 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계약해라 마라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 안 했어요. 이거예요. 도대체 양적 지표로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양적 지표로 만약에 하면은 아파트 브랜드도 있고 가격대도 괜찮고 이거를 척도치 해가지고 수치화 시켜서 문항을 만들었는데도 도대체 양적 지표로는 못 잡아내. 그러면 이 집은 팔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팔린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이거는 질적 조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분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용 분석, 대표적인 질적 조사 방법 두 가지 면접 관찰. 그럼 면접 관찰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면담을 해보고 관찰을 보고 했더니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연, 내막, 맥락. 이거죠.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실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용 분석에서는 메시지의 잠재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적인 정보만을 기술하고 눈에 보이는 양적인 정보만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내용 분석이라 보기 어려워요. 왜? 자료의 질적인 내용, 즉 내막, 사연, 맥락, 숨겨진 뜻 이거를 분석하는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면접이나 관찰 등의 관찰법을 이용한 실적 조사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양쪽 조사긴 하지만 내용 분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숙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 분석은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만 전환된다. 그러면 이 질문은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적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양적 자료로 전환되지만 질적 조사도 함께 사용되거나 병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라면 시험 문제 이거네요. 살다 보면은요, 이 내용 분석, 질적 조사가 필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도대체 저 집은 괜찮단 말이야. 목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왜 매출이 안 오를까? 이런 집 있잖아요. 왜 저 집은 장사가 안 될까? 얘는 정말 모의고사 보면은 맨날 전교 1등인데 왜 결정적으로 본고사 수능 시험 들어가면 점수가 엉망진창이었고 지금 왜 종로학원에서 삼수를 할까? 그거는 양쪽 지표로 갖고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질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야 돼요. 내용 분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객관성 높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양적 자료가 다가 아닙니다. 내용 분석의 장단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단점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단점. 그래서 단점 보겠습니다. 기록된 의사 전달 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응?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신라시대 때 대중가요 향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며. 고려사에 보면 나오는 것도 뭐 1500수인가 있다며.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14개야 15개야. 그 국사 시간에 맨날 시험도 나왔잖아. 암수 서로 뭐 노는 뭐 아무튼 그 새 새끼 뭐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그 황조가 그다음에 누이가 먼저 가니 이거 뭐 애달다 뭐 있잖아요. 제망매가 또 뭐 있어 거부가 대가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잡아먹으리라. 그 뭐야 구지가.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내 건데 두 다리는 누구 것인고 뭐 그 뭐야 처용가. 그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그거 외에는 몇 개 남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향가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라시대 대중가요. 이미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추상적 개념, 숨겨진 뜻, 내막, 뭔가 뿌연 안개 같은 거를 뭔가 응축해갖고 눈에 보이는 물방울로 만들어야 돼. 그냥 뿌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놈들을 어떻게든 간에 건조시켜갖고 제스키처럼 해가지고 물방울로 만들어야 된다고.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분석하고 싶은 자료에 접근하는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 있어요. 향가가처리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내용 분석법의 범주와 분사되는. 먼저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는 카테고리. 일단 카테고리를 나눠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림이다. 그림은 그림. 그림 중에서도 뭐 동양화, 성양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스터, 또는 뭐 인물화. 이렇게 뭔가 범주를 먼저 나눠야 돼요. 범주를. 그러면서 점점 좁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 단위. 그래서 분석 단위로는 단어, 주제, 인물, 문장, 단락, 항목, 공간, 시간 등등등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범주를 나누면 그 범주 안에서 계속 좁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좁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용 분석법의 절차를 보시면 먼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주제를 설정한 다음 가설을 설정하고 문헌 자료의 모집단을 규정한 다음 문헌 자료의 표본을 뽑아내고 편집해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범주를 나눈 다음 분석 단위를 규정하고 인물이 됐던 무슨 뭐 저게 시간이 됐던 공간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계량화의 체계적 규정이 이루어지고 신뢰도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자료 분석 및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분석법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내용 분석법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의 학습 개념 바로 하신 다음 더 좋은 내용으로 12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